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송, 요, 금, 서하 등등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딱 이 장면 하나만 기억하면 송나라는 거의 끝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보다 전에 있었던 드라마, 전설적인 드라마가 한 편 제가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십니까? 가을동화. 일단 배우진이 너무 화려해요. 원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태양의 후예의 여신 송혜교. 뭐 최근에 뭐 더 글로리라는 작품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수건냉이 눈썹으로 유명했던 송승헌 씨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가난한 집안의 이 딸이었었던 이 주인공 여주인공 송혜교 씨가 일을 막 해 나가요. 근데 부잣집 아들내미였었던 이 원빈은 송혜교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 장면이 나와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요게 송나라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싱크로율 미쳤다. 이런 거는 좀 밈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라고 했던 게, 야, 눈빛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원빈 씨의 눈빛과 이 아재의 눈빛이 너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거였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랑? 난 너에게 뭐 사랑? 웃기지 마. 나 이제 내 많은 돈으로 너의 사랑을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하자 송혜교 씨가 그래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이제 그 사랑에 나갔었던 바로 이 동화 같은 바로 그 드라마 가을동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송나라였어요. 왜?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는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중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의 나라야. 보통 부자의 나라는요, 이 경제력은 군사력과 언제나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경제력을, 군사력을 인위적으로 안 만들어요. 문치주의를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왜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라고 하면서 세패를 주면서 평화를 사거든요. 바로 그 나라 송나라였습니다. 최근에 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죠. 매번 한 2018, 19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 22, 22, 수능 22, 그 다음에 23년까지 연이어서 최근에 송나라가 그냥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를 괴롭혔던 여러 이민족 주요 나라들, 요, 금, 서하 이런 나라들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로를 친 이유는요, 요 세 나라가 묶어갖고 하나의 문제로 나왔었던 바로 그게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 바로 송나라는 한마디면 된다. 뭐?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실제로 드라마상 여러분이 드라마를 못 보셨을 때지만 진짜로 약간 원빈 씨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생긴 사람은 너무 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위쪽은 송나라고요. 그 다음에 요, 금, 서하 또 한 나라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요 이렇게 돼요. 일단 송나라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시옷이 중요합니다. 시옷이 중요합니다. 이 송나라는 송나라의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해요. 한 나라의 지배층을 누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호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송나라의 주된 지배층은 사대부예요. 사대부는 뭐냐면 현직 관료를 뜻합니다. 현직 공무원이에요. 이 현직 공무원 사대부가 있었고요.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도가 중요해요. 수도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송나라도 북송이라는 게 있었고 남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금나라의 공격을 받거든요. 금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원래 수도는 카이펑이었습니다. 당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100만에 달했다던 이 카이펑이라는 데를 북송, 그러니까 초기 수도였었고요. 금나라한테 카이펑을 점령당해요. 그래갖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갔던 지역이 임한, 지금의 항저우입니다. 항저우입니다. 요 항저우가 남송의 수도예요. 남송의 수도. 그래서 카이펑 나오면 무조건 송나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송나라는요 북송과 남송을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 시험 문제는 송으로 나옵니다.
한나라도 전한 후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시험 문제로는 그 구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송나라도 북송 남송이 있다라는 거. 요건 이따가 금나라도 등장하니까 미리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 송나라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태조입니다. 송나라 앞에는 어느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당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당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또 한 번의 혼란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5대 10국 시대라고 하고요. 이것도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같이 산재해 있었던 상태였었고, 요것을 통일했던 게 송나라거든요. 근데 송나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잘 나가던 당나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발행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송나라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송태조 조광윤은 하나같이 생각한 거예요. 아, 무조건 중앙집권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아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절도사를 약화시키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군사력은 약해진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권은 강화됩니까? 이건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황제권이라는 말은 국내 정치에서의 황제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말 한마디 하면 전 국가 안에 그 명령체계가 가게 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한 것이에요. 그런데 국방력이란 건 뭐냐면 다른 나라랑 싸울 때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군사력을 인위적으로 줄인다니까. 우린 그것을 문치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문치주의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관료를 비대화해요. 아니 내가 저기한테 제 군사 맡기면 제가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군대의 장을 2명을 보내요. 서로 견제하라고. 그 보내는 사람들도 주로 누굴 보내는지 아세요? 문인들을 보내. 쉽게 말해서 최전방에 뭐 누구누구 사단 내지는 뭐 누구누구 뭐 군단장 이런 사람들을 보낼 때 누굴 보내냐? 국문과 교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거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보냅니다. 그래서 관료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화되고요. 국방력은 약화돼요. 그거 전체적인 걸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금군이라고 해서 황제의 직속 군대는 강화시켜요. 이건 국내에서만이지. 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시 형광펜, 요거 많이 나옵니다. 전시라는 건 뭐냐면 과거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과거 시험은 주로 어느 시대 때 있었습니까? 과거 시험은 수나라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당나라 때 아주 많이 발전했고요. 송나라 때 더더욱 발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치주의에서 전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 시험도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여러 단계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시험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걸 전시라고 그래요. 이거 문제 출제도 누가 할까요? 황제가 해요. 여러분이 황제예요. 문제 출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를 더 자유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낼까요? 아니죠. 너 어떻게 황제한테 충성을 다할래? 이런 거 내겠죠. 그러면 온갖 말로 제 머리가 부서지더라도 뭐 뼈를 갈아서라도 뭐 황제께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시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황제권이 강화돼요. 이 전체적인 것을 문치주의라고 그래요. 군사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황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문인들의 통치를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나가면서 관료 조직은 비대화되고요. 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을 두니까. 그리고 국방력은 약해집니다. 특히 여러분 이 송나라 때 이러한 과거제로 인해서 현직 관리로 갔던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이 사대부들이에요. 현직 관료들이야. 송나라 때는 사대부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과거 시험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땐 지금 우리나라 현대의 인사 채용보다 훨씬 더 공정했습니다. 송나라 때가. 왜 그러냐면 대를 이어서 관리로 진출하는 예가 극히 드물었어요. 왜? 수는 많이 뽑지 않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시험을 보니까 보통 수천 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죠. 의사, 뭐 변호사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만큼 뭔가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 관리는 되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총리라든가 재상이 됐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어떻게든 관리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거 제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제 아들을 만약에 제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이걸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짤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잘 들어갔지? 또 다음에 하면 네 아들도 내가 다음에 뽑아줄게. 우리 서로 짬짬이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아들인 걸 어떻게 구분하는데? 내 이름 옆에 유성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차림해서 이름을 가리고 다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쭉 글자를 쓰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만 흘렸어. 그러면 네 아들인 건지 알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시험 보는 사람들의 전 시험지를 시험 응시생이 쓰게 하고요. 그것을 옮겨 적는 또 다른 인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글자만 수험생이 쓴 글자만 옮겨 적어. 그 옮겨 적인 걸 이름도 다 가린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야. 완벽해. 이러니까 대를 이어서 관리가 되는 수도 거의 없고요. 송나라 전체에서도 3대 연속 관리가 된 사례는 거의 없었대요. 그럴 정도로 매우 공정했어. 매우 공정했어. 어쨌든 이게 이제 송나라의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뭐 그 전시도 시행하고 아주 공정하게 과거 시험도 되고 다 문치주의고 다 좋은데 이렇게 군사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창궐해요. 이민족들이 창궐해. 이민족들도 재밌는 거야. 막 무기 들고 딱 뛰어오잖아? 그러면 송나라가 한마디에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한 거 있죠. 얼마면 돼? 나 돈 많아. 경제력은 좋아. 얼마면 돼? 하자. 여기서 이민족들이 야 100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로 하자면. 네. 그래. 여기 바로 줘. 바로 줘. 먹고 떨어져. 한번 바로 줘. 우리 그걸 뭐라고 한다? 세패라고 합니다. 세패. 딱 돈 줘요. 이 당시에는 보통 금, 은이라든가 비단 같은 걸로 줬어요. 차 이런 걸로 줬어. 유민족이 초월할 정도로 줘.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A라는 부족이 왔어요. A라는 유목민족이 와서 100억 허 갔어. 내가 가서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할까? 야, 저기 갔더니 애들 약한데 무기만 들고 가면 돈 줘.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다른 애들도 계속 오는 거야. B도 오고 C도 오고 D도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민족들을 더 키우는 경향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송나라의 문치주의였었어요. 이게 바로 이 송나라 때 모습이었다. 자, 전시를 치르는 모습 보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제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세패입니다. 요 나라한테 주었던 여기 빨간 게 은이고요. 여기가 비단이네요. 요 나라한테 이 정도 줬고요. 서한테는 이렇게 해서 차까지 줬고 금나라한테 더 많이 뜯겼죠. 뭐 왜? 수도까지 함락을 당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안석, 왕안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건 구분해 두셔야 돼요. 조광유는요 10세기 인물이고요. 왕안석은요 11세기 인물입니다. 11세기 인물입니다. 왕안석이 개혁을 해요. 이 개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법이라고 합니다. 신법. 이 신법의 내용이 부국책과 강병책으로 나오게 되는 요 내용들인데 이게 과거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게 되게 세밀하게 다 나왔거든요. 지금 현 세계사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왕안석의 신법이었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보겠습니다.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도 또 뭐 내신 문제나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내시는 것들 이 강의 들으면서 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국책으로는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수능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 그냥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왕안석의 신법이다. 뭐 신법이란 게 개혁안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청묘법이란 건 농민들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제도죠. 시역법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역법이라고 하고요. 모역법은 농민에게 노역 대신 면역전을 내게 하고 이를 실업자에게 나누어 주어 노역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모역법이라고 한답니다. 균수법은 물가 안정을 시켰던 제도를 뭐 균수법이라고 하고요. 강병책, 강한 군사를 만드는 제도로서는 보갑법과 보마법이 있습니다. 민병을 양성하기 위한 향촌 조직을 보갑법이라고 하고요. 종종 나오는 게 이 보마법이에요. 농가에서는 보통 소를 많이 키웠는데요. 말을 사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써 평상시에는 말로도 농사 지을 수 있거든요.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하면 그 말들을 징발하는 제도를 보마법이라고 한답니다.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수능을 위해서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나오면 누가 했다? 왕안석의 개혁안. 우린 그것을 신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왕안석의 개혁안입니다. 왕안석의 신법. 근데 이 왕안석에 반대했던 구법당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썼던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보수 정치인이야, 지금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건 여기 약간 신진 세력, 왕안석이 이렇게 신법, 즉 개혁안을 내자 사마광이 기존의 정치 세력인 사람들이 구법당으로서 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항했던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왕안석의 이런 개혁이 나오게 된 계기는요, 지속적으로 세패 유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금나라에게 쫓겨가지고요. 금나라에게 쫓겨갖고 이만 남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카이펑이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을 북송, 북송의 당연히 수도는 어디요? 이펑이펑 카이펑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내려온 송이다 그래서 남송이라고 그래요. 남송의 수도는 어디요? 이만 내지는 항저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남송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악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악비, 바로 이 인물입니다. 충절의 상징이에요. 악비.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건 그냥 제가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악비는 우리가 빼앗겼던 이 화북지방을 다시 되찾고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전파 느낌이죠. 주전파. 싸워서 우리 금나라랑 싸워서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자라고 하는데, 이 악비의 반대에 있었던 세력 중에 진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악비가 있었다면 악비랑 대립되는 구도로 있었던 게 진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악비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절의 상징이에요. 왜? 남성시대 인물이지만 우리가 빼앗긴 땅을 되찾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이 악비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였던 인물이 진회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화친하자, 더 이상 우리가 되찾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그 진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대체 악비를 왜 죽입니까? 악비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진회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있을지도 모르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진회라는 인물이고요. 악비는 거의 충절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송나라의 정치 파트였었고요. 자, 경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는요, 뭐니 해도 경제력입니다. 농업은요, 창장강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창장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교과서명으로는 창장강이 되겠습니다. 창장강 하류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양법이 뭐죠, 여러분? 모내기법이 이양법이에요. 여기 모판에다가 막 켜놓은 다음에 실제 논에다가 의야디야 하면서 이것을 간격에 맞춰서 옮겨 심는 거, 이양해서 심는 거, 이걸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급증하게 돼요. 그리고 참파벼. 참파라는 건 베트남 북부 지역일 때를 참파라고 불렸었어요. 거기에서 자라는 빠르게 자라는 작물. 우리나라 여러분 쌀은요, 이렇게 좀 생겼죠. 약간의 타원에.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쌀 혹시 동남아시아 여행 가셔서 한번 보셨어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종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 참파벼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조생종이라고도 불려요. 조생종이라는 게 뭐냐면 빠르게 자라는 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뭐 기후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땅에서 1년에 2번 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걸 이기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모작 정도가 돼요. 쌀 보리 정도를 지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 가면요, 이기작,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3기작도 한대요. 같은 땅에서 쌀 농사를 2번 내지 3번까지 짓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따뜻한 기후의 여파도 있고 비도 좀 많이 오는 여파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에요. 빨리 자란대. 근데 참고로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쌀, 이게 동남아시아 쪽의 이 쌀은 별 맛이 없더라고. 찰기가 없잖아. 우리나라 쌀은 어때요? 참 윤기 흐르고 좀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동남아 쪽에 쌀 국수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쌀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쌀이 찰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수로도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양법이 보편화되고 참파벼, 즉 조생종이 등장하게 되면서 생산량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 땅 주인과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관계인 지주전호제가 형성되면서 형세호라는 새로운 경제적인 계층이 등장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때입니까?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나라에 있었던 그 상인조합이 있었죠. 당행이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행이라는 조직은요, 송나라 때도 계속 이어졌고요. 하나 더 나가 수공업 조합도 생겨. 그걸 작이라고 합니다. 뭔가 작이라는 조직은 뭐 만드는 듯한 느낌 있지 않아요? 작. 그렇죠. 그래서 당행. 그래서 당나라 때는 행이라는 조직이 행만 있었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는 행과 함께 작까지도 생겼다. 이 작은 수공업 조합이다. 그리고 송나라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웃기지 뭐 할 때 그 여배우가 누구였죠? 송회교 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회자 교자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송회교입니다. 기억해 두죠. 저 알아요. 그 송회교는 송해교입니다. 여이에요. 그거 좀 제가 몰라서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참 좋습니다. 송나라는요, 회자 교자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송회교입니다. 송회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역시 시박사라는 해외 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수공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대표적으로 석탄 산업이요, 일상생활에 보편화돼요. 우리는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유럽 가면 좀 되게 좀 있어 보이고 되게 앞선 문명을 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당대 요때까지, 아니 뭐 사실은 이때만 아니라 뭐 청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보단 사실은 중국이나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 뭐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산업이 보편화된 것은요, 유럽이 몇백 년이 늦어요. 송나라 때는 이 석탄 산업이 일상생활에 쓰일 정도가 되었었고요. 석탄은 나무를 떼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력이 좋기 때문에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제철 산업이라든가 도자기를 굽는 자기 산업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력은요, 송나라는 정말로 압도적으로 주변 나라들보다 좋았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송나라의 경제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 교과서 지도인데요. 이걸 여러분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것도 다 어떻게 외워? 이러거든. 절대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돼. 딱 이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가이펑! 송나라구나. 끝. 제발 부탁인데 여기 주고받았던 이런 물자들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안 물어봐. 그래서 카이펑 송나라구나. 송나라 주변이면 요 나라도 있고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 서하 정도도 있었겠구나. 끝. 송나라는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송나라는 몇 세기 정도 되죠? 10세기, 960년에 시작해서 13세기까지 있었던 게 송나라입니다. 남송까지, 북송, 남송 합쳐서. 요게 요 시기예요. 요 시기가 고려 시기랑도 겹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요 나라, 물론 뭐 요 나라를 송과 금의 연합군이 멸망시키긴 하지만 이것도 송나라 초기 때는 뭐 요 나라가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의 시기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송나라의 문화입니다. 송나라의 문화는요, 뭐니 해도 성리학입니다. 이거 형광펜.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게 성리학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성리학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보면 매우 고리타분하고 또 좀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막 좀 약간 그 어려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해요. 자기 위안적인 학문이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럼요. 성리학은요, 교과서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말이에요. 보세요. 송나라가 누구한테 쫓겨서 내려왔죠? 위쪽에 있는 금나라한테 쫓겨가지고 자신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게 남송이죠. 남송 시대 지식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 유목민족한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자신의 근거지를 빼앗기고 새로운 땅에 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여러분 다 고등학생 이상 되셨죠? 오는데 내가 학교 고등학교 나 고3이에요. 학교를 오는데 딱 보는데
아무리 봐도 어려 보이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등치 너무 커. 대여섯 명이 아 귀여운 형 일로 와봐. 나보다 등치도 커 초등학생이. 싸움도 잘할 것 같아. 근데 걔네가 매우 불량해 보이면서 아 형 일로 와봐 불러.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아 형 귀엽게 생겼네. 우리가 근데 지금 뭐 용돈이 좀 없어서 좀 배고파서 그런데 저기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 먹게. 우유 좀 줘. 그래서 뭐 그런 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아 진짜 형이 돈 없어요? 말은 존댓말이지만 매우 위협적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 있는 거대로 5,000원이고 3,000원이고 어쨌든 주고 와서 교실에 앉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냥 애들 배고픈 애들 사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없죠. 내가 돈 뜯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딱 그 정도 마음이야.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남성의 지식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 그래봤자 초등학생이야. 그리고 그런 질서는 바뀌지 않아.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만든 게 성리학이에요. 인간의 심성. 너넨 그래봤자 오랑캐야. 세상의 중심인 나 중화야. 그건 안 바뀌어. 중화 사상은 절대 안 바뀌어. 그게 우주의 원리야. 알겠냐 이 오랑캐 놈들아? 라고 말한 게 성리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애잔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오게 되면서 더더욱 더 발전하게 되죠. 그게 모든 사상의 중심이 어디였다라는 거, 중화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중화라는 건 중화와 그 외 이민족을 나누는 학문이거든요. 그것을 더 발전시켰던 게 성리학이에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고 그 인간의 심성은 노력이나 다른 걸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것이 우주의 원리래요. 이게 바로 성리학이다. 참 보면 애잔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뭐 송대, 그중에서도 남송대 나왔던 게 성리학이겠죠. 이것도 역시 시옷입니다. 시작은요. 서민문화가 많이 발전했대요. 고개라든가 인형극 같은 게 많이 발전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썼는데요. 그 자치통감은 편년체입니다. 요거 우리 구분해 달라고 했었죠. 편년체랑 대표적으로 구분해 두셔야 되는 게 기전체예요. 기전체는 바로 뭐 사기, 사마천의 사기 같은 작품들이 기전체고 편년체는 뭐의 흐름에 의해서 쓴 겁니까?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시간순에 의해서 역사를 집필했던 것을 편년체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편년체 양식으로 나와 있는 역사책이 자치통감입니다. 사마광이라는 인물이 지었던. 근데 사실 이거보단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청명상하도. 청명상하도. 상하도 역시 시옷이 들어가죠. 청명상하도는 당시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카이펑. 이 카이펑의 모습을 제대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청명상하도. 그리고 당시의 문화, 송나라 때 문화를 글로 적어놨던 것을 동경몽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심훈의 상록수 아세요? 상록수 아시죠? 심훈의 상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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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훈. 역시 그날이 오면 같은 시인으로 유명한 저항시인 심훈 선생의 역시 심훈의 시옷도 여기 나오고요. 심훈의 대표적인 작품 상록수. 상록수. 동경몽화록, 청명상하도 이런 게 나오면 다 송나라입니다. 특히 이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종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거든요. 이 4개 중에 하나는 한나라 때 발전하고요. 3개는 언제 등장하냐면 송나라 때 등장해요.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라는 대부분 다 과학기술이 앞서게 돼 있거든요. 특히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전부 다 송나라 때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앞서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청명상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귀부인을 태운 가마라든가, 당시 낙타, 2층의 술집, 이러한 것들이 다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당시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으로서 송나라 때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송을 괴롭혔던 나라 한 나라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입니다. 거란은 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요거 아주 셉니다. 자, 요라는 나라를 건국했던 인물은요, 야율아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야율아복이가 요를 건국했고요. 거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요를 건국했습니다. 이게 916년이고요. 우리나라랑은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불과 10년 만에. 926년에. 926년 요 시기가 5대 십국 시대입니다. 이 중국으로 따지자면 이 혼란의 시기에 이 요 나라가 어디를 차지하냐면요, 연운 16주를 차지해요.
연운 16주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지금의 베이직 근처 있죠. 거기의 땅이에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송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송나라가 요구합니다. 야, 요야, 그 연운 16주 좀 나한테 주면 안 됐겠니? 했더니 요가 웃기시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럼 한번 붙어야 되겠구나. 붙었는데 송나라가 털립니다. 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때리지 마.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너한테 매번 곡물도 주고 비단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줄게 라고 하고 거의 천사처럼 맹약을 해요. 내가 매번 주면 천사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4년도에 전연의 맹약이라는 걸 합니다. 전연의 맹약은 어디랑 어디랑 요와 송 사이에 체결된 겁니다. 이게 천사 같았겠죠. 정확히 1004년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유치하게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요 나라가 916년에 등장했죠.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10세기. 그리고 요 나라가 금과 송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12세기 초까지 가요. 그리고 요 전연의 맹약이 있다는 1004년이라는 건 이건 몇 세기죠? 11세기죠. 아, 그러면 요건 요 나라 안에 시기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천사 같지 않았겠어요? 정기적으로 차도 주고 비단도 주고 막 그런다니까. 예. 전연의 맹약 1004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요, 금, 서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고유 문자가 있어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고유 문자는 당연히 거란 문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진 문자도 있고요. 서하 문자도 있습니다. 요건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형광펜 이원 통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한화 정책, 시구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화 정책은 뭐였었죠? 선비족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완전히 한족화시키는 한화 정책을 갖죠. 그랬더니 나라 금방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있었던 땅은 유목민적인 전통으로 통치를 하고 새롭게 차지한 땅은 농경민적인 전통으로 통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통치 방식을 두 개로 나눈다니까요. 그걸 이원 통치라고 해요. 이걸 북면관제, 남면관제라고 합니다. 북면 쪽에서는 부족제적인 전통으로 거란족을 통치했었고요. 남면관제라는 것은 주현제적인 방식으로 본인들이 새롭게 차지했던 한족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북면관제, 남면관제. 요것을 이원 통치라고 하고요. 참고로 요 이원 통치는 금나라도 동일하게 시행했습니다. 근데 용어가 좀 다르니까 구분해 두셔야 돼요. 북면관제, 남면관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 나라한테 눌리고 있었던 송나라에게 새로운 희망이 전해와요. 금나라가 야, 송, 너네 지금 요한테 좀 뜯기고 있다며? 우리 같이 좀 크로스해서 합세한 다음에 요 나라 처리할까? 라고 이 두 나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요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송과 근의 연합군에 의해서 1125년에 멸망을 시켜요. 이때만 해도 송은 요 나라 완전히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역사상 본인의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요 언제나 고생을 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됩니까? 이제는 요 나라 없었으니까 와 이제 내 세상이다 했더니 금나라 잠깐만 야 너 너무 약한데? 너 진짜 송나라 맞아? 일로 와봐 한 대만 더 맞아봐 라고 하면서 빵 치자 바로 송나라가 내려간다니까. 이게 바로 잠시 뒤에 나오는 바로 이 금나라의 관계입니다. 요거까지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발해 멸망, 연운 16주, 전원의 맹약, 거란 문자, 그 다음에 남명반 북명관제까지 요 나라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요게 요의 이중 지배 체제입니다. 요는 유목민과 농경민을 구분하여 통치했대요. 그것이 북명관, 남명관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서 주된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게 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북명관은 부족제적으로, 남명관은 주현제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거 봐주시고, 이 지도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연운 16주가 여기예요. 알 수 있겠죠. 여기 안에 지금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거의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송나라 입장에서 이걸 차지하고 싶었었겠어요. 그리고 여기 서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요도 있죠. 그러니까 요 지도는 대략 몇 세기입니까? 11세기예요. 11세기. 11세기에는 서하는 11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요, 그다음에 아직 카이펑이니까 수도가. 잠시 뒤에는 요로 내려갈 텐데 카이펑이니까 이건 11세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요. 이 금나라와 송나라의 연합군이 요를 멸망시킵니다. 요게 요 배경입니다. 자, 볼게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아구다라는 인물이 뭐 이건 아골타라고도 불리고요. 아구타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어쨌든 교과서를 다시 찾아보니까 아구다더라고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요.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금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1115년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정벌합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 나라를 정복했죠? 이게 1125년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정강의 변을 일으킵니다. 정강의 변이라는 건 카이펑을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송나라가, 이건 북송이겠죠? 남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송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금과 송은 군신 관계를 맺어요. 누가 군일까요? 당연히 금나라가 군이고요. 송나라가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그 배경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사실은 이 당시에 송의 황제가 누구냐면 휘종이라는 문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났던 황제라는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매우 무능했대요. 그래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큰아들에게 황제권을 넘겨줍니다. 이 황제가 흠종이에요. 그러니까 현 황제, 전 황제지만 살아있는 전 황제예요. 보통 죽어서 넘겨주는데 전 황제입니다. 이 정강의 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황제, 현 황제가 같이 포로로 잡혀. 중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수천 명의 황족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전 황제, 현 황제가 같이 포로로 잡혀요. 이때 금나라는 아주 쾌재를 외쳤대요. 이 대박! 야, 이거 이 황제들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원래 황제를 이렇게 죽이진 않거든요. 아무리 이 중세 국가들이었어도. 야, 얼마나 돈을 더 뜯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이 흠종의 동생이었던 고종이라는 친구가 주변 신하들과 함께 남송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야, 뭐야? 너네 갖고 좀 약간 돈 좀 벌라고 그랬더니 나라가 생겼네? 네 동생이 나라 생겼다는데? 화가 나네 하면서 이들을 대우를 잘 안 해줘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몸값 협상을 해요. 몸값 협상을 해요. 그래서 야, 네 아버지랑 네 형 다 데리고 있는데 우리 돈 좀 줘라고 했는데 여기선 어떻게 돼요? 형이 오면 자신의 또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의 존재를 매우 꺼려했대요. 됐거든? 그냥 잘 모시고 계셔줘. 고맙다. 한마디로 하니까 오히려 금나라가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흠종은 여기서 죽은 다음에 유해가 남성 쪽으로 내려가고요. 흠종도 얼마 안 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유해마저 남송에서 받는 걸 거부했대요. 이 정통성 문제 때문에, 황제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때 이 정강의 변의 내용이었었다.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 정치라는 게 참 매몰차요. 자, 이들도 역시 무슨 문자가 있다? 고유 문자가 있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니까 당연히 여진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이원 통치. 이원 통치에서 요 나라의 이원 통치는 북명관, 남명관이었다라면 금나라의 이원 통치는 요 단어로 대표됩니다. 맹안모극제. 맹안모극제는 부족제적인 통치 방식으로 여진족을 통치했던 것이고요. 본인이 새롭게 차지했던 땅은 주연제적인 통치 방식으로 한족을 통치했던 걸 뜻하는데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맹안모극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금나라도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몽골에게. 13세기 몽골에게 정복되지 않긴 사실 쉽지 않죠. 당대 시리였다면. 이것도 외우기도 쉬워요. 1234년에 1234년에 금나라가 어디에게? 몽골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나라의 일이었다. 이 금나라의 여진족이 또 다시 이제 만주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게 후금이에요. 후금이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여진족이 금나라로 세웠지만 청나라로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다는 거지 이걸 후금과 청을 우리가 금과 청을 같이 보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예요. 어쨌든 족으로 따지자면 여진족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12세기 형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단 남송의 수도가 바뀌었죠. 송나라의 수도가 이만으로 바뀌어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의 수도도 베이징으로 정했었는데요. 이 금나라의 수도는 중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베이징이라고 하더라도 금나라에서는 베이징을 중도라고 불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몽골 제국이 세웠던 원나라 있죠. 원나라에서는 그걸 대도라고 부릅니다. 대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명나라나
청나라 같은 경우에선 다 베이징으로 그냥 불러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 단어들도 굳이 따지자면 위치는 베이징이지만 중도라는 단어 나오면 금나라고요. 대도라는 단어 나오면 원나라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러한 제도가 나오면 이거겠죠. 금의 이중지배 체제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 선생님 뭐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안 나와. 여기서 핵심은 맹안모극. 아하, 맹안모극제구나. 끝. 맹안모극제 나오면 금나라구나. 금나라 중에서도 이중지배체제를 말하는 것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거, 이거 뭐 신모국은 뭐 삼천호이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맹안모극제 자체가 중요합니다. 금나라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탕구투족이 세웠던 서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하는요 1038년도에 세워져요. 그들도 역시 고유 문자가 있었어요. 서하니까 당연히 서하 문자겠죠. 그러면 요 나라에서는 거란 문자, 금나라에서는 여진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하에서는 서하 문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한때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니까. 둔항 일대를 장악하면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었어요. 그리고 한때 송을 위협해서요. 송의 세패를 징수받기도 했었어요. 징수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몽골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하 자체가 아마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같이 섞어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송나라. 송나라는 시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송회교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회자, 교자 기억하시고요. 송나라의 지배층 사대부. 송이 문치주를 하면서 세패했었고요. 송나라의 대표적인 학문 성리학. 송나라 때 석탄 있었었고요. 청명 상하도 있었고요. 형세오라는 새로운 경제적 지배계층이 있었고요. 인쇄술도 발달했고요. 서민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이거 다 뭐가 들어갑니까? 시옷이 들어가네요. 시옷이 들어가네요. 시옷들이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경제 파트 그리고 사회문화 파트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와 금 보이십니까? 요 건국자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야, 율, 아, 보기. 이응 이렇게 야, 율, 아까지 나왔으면 당연히 요 나라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응이니까. 아구다는 금나라를 건국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탕구투도 고유 문자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과서보다 하나 더 들어가면 요, 금, 서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불교도 숭앙했어요. 이건 뭐 사실 동아시아사 정도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말씀은 뭐 따로 필기 내용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금, 서하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고유 문자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불교를 숭상하기도 했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강의 내용 이렇게까지 배워봤고요.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는 도성의 북쪽에 추밀원과 행공 도총 관사를 두어 이를 북면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세계사 요새 문제를 보면요. 초반에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막 써놔요. 여러분을 막 당황케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선생님 나 추밀원도 안 배웠고 행공 도총 관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몰라도 돼. 여기 전체에서 핵심 단어 하나만 딱 찾으면 돼. 그게 북면이잖아요. 북면. 그리고 남면도 있잖아요. 북면, 남면. 이거 뭐 어디예요? 요 나라잖아요. 북면 관제, 남면 관제.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연운 16주를 찾아야 또. 이거네. 뭐 정답 1번. 이게 수능 문제라니까. 세계사 괜찮잖아요. 난 사실 다른 어떤 과목보다 난 세계사가 쉬운데. 그래서 요 패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 선생님 앞으로 그러면 제가 만날 수능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나올까요? 100%입니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보세요. 구품 중정제를 시행하였다. 이제는 조금 선제들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구품 중정제 어디죠?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파스파 문자. 우리가 이거 아직 안 배운 거야. 다음 강에 배울 거야. 요거 원나라 몽골 제국이 만들었던 게 파스파 문자입니다.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은 건 금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하였었다. 이것을 만한 병용제라고 하는데 이건 청나라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건 국가별로 왕조별로 딱딱 떨어지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2021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림 속의 인물이 탄생한 지 1000년
8년이 되는 해래요. 그에 대한 조사의 내용을 발표하라 합니다. 신종에 의해 재상으로 등용되어 청묘법, 보가법 등의 각종 개혁을 주도했다. 누굽니까? 안석, 왕, 안, 석 아닙니까? 자, 이 왕안석이 이 개혁, 신법을 추진한 배경 뭐예요? 세패 지급하면서 재정 어려워지고 국방력 약해지니까 이거 개혁하려고 했던 게 왕안석의 신법 아닙니까? 볼까요?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시기적으로도 당나라잖아. 당나라 말기. 왕망이 신을 건국했던 건 한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한 후한 사이에. 전국 칠흥이 패권을 잡았다. 이건 추추전국 시대인데 이건 너무 거리가 있죠. 그리고 북위가 화북지방을 차지하였다. 자, 북위가 화북지방을 차지했던 건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죠. 5번. 거란, 서하 등의 군사적 압박이 시달렸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개혁하고자 왕안석이 개혁안을 내세웠더니 우린 그것을 신법이라고 한다. 맞잖아요, 정답. 정답 5번 아닙니까? 자, 3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사탐 문제 푸실 때, 세계사 문제 푸실 때 이런 게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가나 다를 반드시 쓰고 하세요. 나 보니까 화북지방이 뺏겨 있네요.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금나라입니다. 다는요. 송나라인데 송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남송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던 이 가라는 나라는 서하입니다. 가는 서하, 나는 금, 다는 남송입니다. 되셨습니까? 됐죠? 가 볼게요. 서하는 팔기제를 운영한다. 팔기제는 청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청나라 배울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탕구투족이 세웠다. 나는 금나라인데요. 금나라는 여진족이잖아요. 탕구투족이 세운 건 서하죠. 이건 서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죠. 둘 다 아니죠. 다.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다? 구품중정제는 어느 시대예요? 위진남북조 시대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그리고 가나는 서와 금은 고유 문자를 제작하였다. 맞네. 서하는 서화 문자, 금은 여진 문자. 맞죠? 나와 다는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이건 금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라 요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안 되는 거죠. 3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였어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자신감 갖고 우리 한번 가보시자고요. 오늘은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황제가 개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황제와 신하의 대화 이렇게 보니까 나레이션. 후주의 절도사 출신의 황제는 문취주의를 내세워 절도사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과거제 개혁을 하는 등 황제권 강화에 박차를 강했대요. 신하, 폐하, 직원과 이방이 사설의 과거 시험 합격자를 정했다는 투서가 올라왔습니다. 황제, 짐이 즉위한 후 문치를 강조하였는데 이렇게 합격 여부가 부정하게 결정되다니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로다. 신하, 낙방한 인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낙방한 자들을 모두 강무전으로 불러 모아라. 친히 그들을 접견하고 시험을 치도록 하겠다. 이거 뭐죠? 전시죠. 이거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송나라죠. 송태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팔기를 조직하였다. 나왔던 선지 계속 나오죠. 청나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시력도 지금 여러분 우리 문제 풀 때 계속 나오죠. 이거 원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조편법을 시행했던 것은 명나라고요. 맹한모국제는 금나라고요.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했던 게 송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요. 쉽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게 또 우리가 수능급의 문제를, 평가원 문제를 이 정도로 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